일본 기술이 한국에게 뒤졌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 정보 수집 위성 고위 간부의 절규 한마디에 도쿄 방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려 55년, 총 투자액 8조 엔, 연구 인력 4만 명이 투입된 일본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아직 한참 멀었다. 0.5m도 힘들 것이다. 라며 도쿄대 항공우주 교수는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24개월 만에 한국은 0.3m, 세계 1위 해상도를 찍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한국 위성은 독자 기술이었다는 사실이죠. 강대국들이 국가 예산으로도 못한 일을 한국은 조용히 해냈고 국산 화율이 무려 95%였다는 점이며 한국이 만든 위성의 해상도가 일본의 군사 정찰 위성보다 앞섰던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0.3m. 여러분,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2025년 12월 한국이 쏘아올린 위성의 해상도입니다. 반면 일본은요. 군사 정찰 위성인데도 0.5m였습니다. 오랫동안 위성 광학계를 설계해왔지만 그건 역대급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일본 군사 위성도 못하는 걸 감히 한국 민간 위성이 해냈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쓰비시 중공업 수석 엔지니어 하세가와 신지라고 합니다. 한평생 단 한 번도 일본이 뒤처진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그날 밤 TV 속보 하나가 제 오랜 경력을 보란 듯이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국 아리랑치로 발사 성공. 해상도 0.3m. 전 세계 최고 수준. 리모컨을 든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는 프랑스 기아나 쿠르 발사장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베가시 로켓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죠. 1시간 9분 후 첫 교신 성공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성공률 100%. 발칵 뒤집힐 만한 수치였어요. 어쩌면 이게 정말 과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화면 하단에 비교 그래픽이 떴습니다. 한국 아리랑치로 0.3m. 미국 월드뷰사모 0.32m. 일본 정보수집위성 0.5m. 숫자가 작을수록 더 선명하게 본다는 뜻이었죠. 우리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인데 1970년 오스미 위성 이후 55년간 쌓아온 기술력인데 지금 한국 민간 위성에게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손이 떨려서 리모컨을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 벽면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1985년 아버지는 일본 우주개발사업단에서 위성 개발을 담당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동료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1등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지야, 한국을 절대 얕보지 말라면서 당부하셨어요. 1999년 한국이 첫 위성 아리랑 1호를 쏘았을 때 해상도가 6.6m였다면서 그때 우리 일본 동료들은 웃었지만 자신은 웃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대답하셨죠.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라며 전쟁 폐허에서 30년 만에 철강 대국이 된 민족이고 또다시 30년 만에 반도체 강국이 된 나라라며 우주도 틀림없이 따라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닐까? 위성 기술은 그렇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닌데. 광학계 설계만 해도 수십 년 노하우가 필요한데. 하지만 오늘날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1999년 6.6m였던 해상도가 2025년 0.3m가 됐어요.
26년 만에 22배 향상. 이렇게까지 빠른 기술 발전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0.3m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600km 상공에서 지상의 A4 용지를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를 읽을 수 있고 사람의 얼굴 윤곽을 구분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옷 색깔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군사 정찰급 성능이었어요. 미국 국가정찰국 위성과 동급이었죠. 결국 우리 일본이 군사 예산으로 개발한 정보수집 위성이 한국의 민간 위성보다 성능이 낮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28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어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광학계 설계를 담당했고 일본 정보수집 위성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0.5m 해상도를 달성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알아요. 그런데 한국이 0.3m라고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일본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일본 H3 로켓으로 2번 연속 실패했어요. 1차 발사 때는 2단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했고 2차 발사 때는 페어링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또 실패했습니다. 800억 엔이 넘는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갔죠. 그 사이 한국은 누리호로 4연속 발사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1970년 아버지 세대가 만든 일본 우주기술의 자부심이 55년 만에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보수집위성 성능 평가 보고서. 오늘 오후까지 완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문서였어요. 0.5m 해상도로 충분하다고 쓰려고 했었습니다. 세계 수준급이라고 자신있게 평가하려 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이 0.3m를 달성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뉴스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아리랑 7호 관련 기사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국산화율 95%, 광학계 자체 개발, 테라바이트급 저장장치 삼성전자 공동 개발, 무게 1810kg, 임무 수명 4년 모든 수치가 명확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인터뷰였어요. 1999년 아리랑 1호 발사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전문가들이 한국 위성 기술을 보고 웃고 30년은 더 걸릴 거라고 했지만 26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속이고 있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이라고 비웃었던 게 일본이었구나. 그리고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6년 만에 일본을 넘어섰으니까요. 다시 벽면에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일본이 멈춰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55년간 쌓아온 기술력에 안주하며 자만했던 건 아닐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잠을 청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0.3m, 95% 국산화, 4연속 성공. 그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한국에 가서 이게 정말인지 제 눈으로 봐야겠다고. 28년 경력 엔지니어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겠다고. 과장인지 진실인지 명확히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일본을 넘어섰다면요? 그럼 제가 평생 믿어왔던 일본 기술 우월성은 무엇이었을까요? 28년간 쌓아온 제 경력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리모컨을 주워서 다시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여전히 아리랑 7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연구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었어요. 30대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확신이 넘쳐 흘렀죠.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걸요. 세대 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걸. 일본은 50대, 60대 베테랑들이 주도하는 반면 한국은 30대, 40대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열정이 한국을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면 상사에게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방문이 필요하다고, 아리랑치로 기술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서재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당신이 40년 전에 경고하셨던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에서 긴급회의를 여러 번 가졌어요. 상사들은 한국 방문을 결정했고 저를 파견 책임자로 지명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전무가 말했어요. 하세가와 군, 한국 기술의 숨겨진 약점을 파헤쳐 오라며, 그들이 발표한 스펙이 과장됐을 거라며, 실제로는 우리 일본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0.3m가 실험실 조건에서만 가능한 수치일 거라고, 실전 운용에서는 다른 이유로 성능이 떨어질 거라고, 기술적 결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 엔지니어 사토가 출장 준비를 도와주며 말했어요. 이번이 수싸움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스펙을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선배님 눈으로 확실히 검증해 오시라고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 위성기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어요. 아리랑 시리즈 전체 역사, 기술 사양, 발사 기록, 모든 걸 분석했습니다. 약점을 찾기 위해서였죠. 게임 자체가 기술 검증이었고 저는 승산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오랜 경력이면 한국 연구원들보다 노하우가 훨씬 많을 테니까요. 얼마 후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도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광학계 설계 이론, 위성 자세 제어 시스템, 영상 처리 알고리즘, 제가 질문할 기술적 항목들을 정리했죠. 섣불리 넘어가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오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리랑치로 발사 성공 축하. 해상도 0.3m 세계 최고 수준. 대한민국 우주강국의 새로운 도약.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화려하게 디자인된 현수막이었죠. 공항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본 순간 기분이 묘했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는 일본 H3 실패 이후 이런 현수막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조용히 묻어두려 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명백하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라고, 우주강국이라고 서슴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제게 다가와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하세가와 선배님이시냐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민준이라고 소개했어요. 생각보다 젊었고 생각보다 세련됐습니다. 일본어 발음이 완벽했어요. 억양까지 자연스러웠죠.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연구원과는 달랐거든요. 이 정도로 전문적인 분위기일 줄은 몰랐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고 말하면서 교토대학 우주공학과에서 박사과정 밟을 때 선배님 논문을 많이 읽었고 특히 광학계 수차 보정 알고리즘 논문이 자신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제 논문을요? 그것도 오래전에 쓴 논문을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논문을 읽었다면 광학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런 건 예상 못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안내자일 줄 알았는데 동등한 전문가였던 겁니다. 차로 이동하며 최민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대전 가는 길에 간단히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체계적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직도 아리랑치로 개발, 경과, 기술 사양, 모든 걸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했고 기술적 디테일도 정확했어요. 저는 속으로 경계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일까?
제가 오랜 경력의 엔지니어인데 왜 30대 연구원 앞에서 위축되는 걸까?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아직 실제 기술을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만 잘하는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가 깔끔했어요. 전광판에 각종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주변국 중에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민준이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카이스트라면서 항우연 연구원 중 상당수가 카이스트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인프라도 좋고 인재도 있고 시스템도 체계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이건 겉모습일 뿐이라고 실제 기술력은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에 또다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아리랑 7호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건물 규모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스쿠바 센터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한계가 있구나. 시설이 작으면 연구 환경도 제한적일 테니까.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누리호 모형이 천장까지 닿을 듯 서 있었어요. 하얀 동체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실물보다 훨씬 작은 크기라고 했지만 압도적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아리랑 시리즈 역사 패널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1999년 아리랑 1호부터 2025년 아리랑 7호까지 20여 년의 발전 과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해상도가 점점 좋아지는 그래프가 인상적이었어요. 6.6m에서 1m로, 1m에서 0.7m로, 0.7m에서 0.3m로 확실하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패널 앞에 서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리랑 1호 1999년 미국 협력 개발, 아리랑 2호 2006년 이스라엘 협력 개발, 아리랑 3호 2012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순수 국내 개발, 20여 년간 외국 기술 의존에서 완전 독립으로 전환한 역사였습니다. 최민준이 옆에서 설명했어요. 1999년 당시 일본 전문가들이 한국 위성을 보고 웃고 수십 년은 걸릴 거라고 했지만 20여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가 또 있느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빨랐으니까요. 일본은 반세기 넘게 걸려서 0.5m를 달성했는데 한국은 20여 년 만에 0.3m를 달성했습니다. 속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인류 국가들도 하지 못한 속도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에 연구실들이 보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젊은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30대가 대부분이었어요. 활기찬 분위기였죠. 일본 연구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50대, 60대 베테랑 중심인데 한국은 젊은 인재들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최민준이 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브리핑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리랑 7호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듣게 된다며 문을 열기 전에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희가 어떻게 6.6m에서 0.3m로 왔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면서 준비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한 인재, 체계적인 시스템, 명확한 발전 역사, 모든 게 생각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어요. 약점을 파헤쳐 오라던 상사의 지시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있는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됐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조사가 아니라는 걸, 제 오랜 경력이 시험받는 자리라는 걸, 일본의 자존심이 걸린 순간이라는 걸요. 브리핑룸 문이 닫혔습니다. 최민준이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에 1999년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 발사장이었죠. 한국 최초의 위성 아리랑 1호가 토러스 로켓에 실려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게 시작이었다면서 해상도 6.6m였고 핵심 기술은 모두 미국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외국 기술로 시작했구나. 우리 일본도 초창기엔 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그건 50년도 더 전 이야기였죠. 한국은 1999년이니까 훨씬 늦게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따라잡기엔 너무 늦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최민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기술자들이 한국 위성을 보고 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한국이 위성을 제대로 만들려면 수십 년은 더 걸릴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앞섰다는 자만심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06년 아리랑 2호 사진이 떴어요. 최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협력했고 해상도가 1m로 크게 향상됐다면서 이때부터 핵심 부품 일부를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외국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개선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발전의 정석이었어요. 도입하고 이해하고 개선하는 과정, 일본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만에 6.6m에서 1m로 도약한 겁니다. 일본이 그 수준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훨씬 빨랐어요. 최민준이 테이블 위 자료를 펼쳤습니다. 로켓 기술 관련 문서였어요. MTCR이라는 약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고 했죠. 최민준이 설명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미국이 로켓 기술 이전을 완전히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MTCR은 전 세계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협약이었습니다. 로켓과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거의 같으니까요. 한국이 독자 로켓을 개발하려면 이 장벽을 넘어야 했던 겁니다. 일본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긴밀한 동맹이었고 기술 협력이 상대적으로 쉬웠으니까요.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러시아를 선택했다면서 당시 러시아만이 유일하게 협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과 러시아는 나로호 개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일단 로켓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한국은 2단과 위성을 만들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때 화면이 바뀌며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어요. 최민준이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전문 기자 드미트리 소콜로프라면서 당시 나로호 개발 과정을 직접 취재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화상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드미트리가 러시아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한국어 자막이 떴어요. 2000년대 초반 한국, 러시아 우주협력 조인식을 취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 흐루니체프사가 나로호 1단 로켓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화면에 계약서 조항이 떴습니다. 완전 밀봉 상태로 납품, 블랙박스 형태 유지, 개봉 시 계약 즉시 파기, 기술 이전 일체 금지. 저는 그 조항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날 관점에서도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로켓을 주되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거였죠. 마치 선물 상자를 주면서 뚜껑은 절대 열지 말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드미트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면서 한국 연구원들이 그 블랙박스 옆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열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엔진 소음을 녹음하고 진동 패턴을 측정하고 배기가스 온도를 분석하고 연료 소모율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요? 볼 수 없으면 듣고 만질 수 없으면 측정하고 분해할 수 없으면 관찰한다는 건가요? 희한한 능력이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역발상이었어요. 드미트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을 들었다면서 75톤급 엔진이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됐다는 보도를 봤다는 겁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그 엔진을 분석했는데 경악했다는 거예요. 이건 러시아 엔진의 복제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설계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화면에 두 엔진 비교 그래픽이 떴습니다. 러시아 RD-170 엔진과 한국 75톤급 엔진이었어요.
외형은 비슷해 보였지만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소실 설계가 다르고 터보 펌프 배치가 다르고 노즐 형상이 달랐어요.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블랙박스를 보며 원리를 이해했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했다는 겁니다. 모두를 위해 말하자면 이건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역설계도 아니었어요.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주어진 제약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학습하고 결국 독자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일본이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블랙박스라면 포기하거나 다른 협력 파트너를 찾았겠죠. 드미트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세가와 씨에게 전하고 싶다면서 한국은 볼 수 없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10여 년 집념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정학 리스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낸 나라라는 겁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최민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제 위성 이야기로 돌아가겠다면서 로켓에서 배운 교훈을 위성에도 적용했다는 겁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2012년 아리랑 3호 0.7m 해상도 순수 국내 개발. 2013년 아리랑 5호 SAR 레이더 전천 후 관측. 2015년 아리랑 3A호 적외선 센서 추가. 2025년 아리랑 7호 0.3m 국산화율 95%. 10여 년 만에 완전한 기술 독립을 달성한 겁니다. 최민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게 한국의 방식이라면서 막히면 돌아가고 금지당하면 우회하고 볼 수 없으면 듣고 분해할 수 없으면 측정한다는 겁니다. 20여 년간 그렇게 해서 6.6m에서 0.3m로 왔다는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집요한 기술 독립 전략이었어요. 일본은 50년 넘게 기술을 쌓았지만 정체했고 한국은 20여 년 만에 따라잡고 넘어섰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자세의 차이였습니다. 최민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아리랑 7호 사진이었어요. 우주에 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양 전지판을 펼치고 지구를 향해 카메라를 겨누고 있었죠.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내일은 실물을 보여드리겠다면서 0.3m가 어떻게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블랙박스 10여 년 관찰, 외부 측정만으로 원리 파악,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재창조, 이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며 최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떠냐면서 한국 기술이 과장됐다고 생각하시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과소평가됐던 것 같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항우연 위성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최민준이 안내했어요. 오늘은 실물을 보여드리겠다면서 클린룸에서 차세대 위성 조립 현장을 견학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광학계는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오랜 경력 동안 위성 카메라 렌즈를 설계해왔고 일본 정보수집 위성 광학 시스템도 담당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흰색 전신 보호복에 마스크, 장갑, 덧신까지 착용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최민준도 같은 차림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클린룸은 먼지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광학 렌즈에 미세한 이물질만 묻어도 0.3m 해상도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에어샤워를 거쳐 클린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작업대가 있었고 그 위에 광학계 조립 장비가 놓여 있었어요. 몇몇 연구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정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저기서 차세대 위성용 광학계를 조립 중이라면서 아리랑 7호와 동일한 설계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작업대에 다가갔어요. 렌즈가 여러 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크기와 곡률이 각기 달랐죠.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일본 정보수집 위성 광학계와 구조가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한 연구원이 저를 보더니 인사했어요.
일본에서 오신 하세가와 선배님이시냐면서 자신은 광학계 정렬 담당 김수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30대 초반 여성 연구원이었어요.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이 아리랑치로 광학계 최종 정렬을 담당했다면서 0.3m 해상도를 실제로 구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수진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렌즈 매수가 몇 개냐고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총 12매라면서 주경이 600mm 구경이고 부경 조합으로 카세그레인 방식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기술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했어요. 전문가였습니다. 최민준이 옆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광학시험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실제 촬영 성능을 테스트한다면서 아리랑치로가 찍은 샘플 이미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형 모니터 앞에 섰어요. 최민준이 키보드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서울 시내 항공 사진이 떴습니다. 강남 지역으로 보였어요.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이게 아리랑치로가 600km 상공에서 촬영한 이미지라면서 지금부터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우스 휠을 돌렸습니다. 화면이 점점 확대됐어요. 도로가 보이고 차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확대했습니다. 횡단보도에 흰 줄무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다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까지는 아니지만 번호판 위치가 명확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더 확대됐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림자까지 보였죠. 최민준이 특정 부분을 클릭했습니다. 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옷 색깔이 구분됐습니다. 검은색 상의에 청바지였어요. 가방을 메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600km 상공에서 사람의 옷 색깔까지요. 이게 된다면 군사작전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0.3m 해상도가 이런 거라면서 A4 용지도 식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일본 정보수집 위성은 0.5m였습니다. 자동차는 식별되지만 번호판은 안 보였어요. 사람은 점으로만 보였죠. 그런데 한국 민간 위성이 일본 군사 위성보다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최민준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광학계 국산화 역사 자료였어요.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1999년 아리랑 1호 미국제 광학계 전량 수입, 2006년 아리랑 2호 이스라엘 협력 일부 기술 분석, 2012년 아리랑 3호 순수 국내 개발 시작 0.7m 달성, 2025년 아리랑 7호 자체 설계 완성 0.3m 달성. 최민준이 설명했습니다. 20여 년간 단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했다면서 처음엔 외국 기술을 들여왔지만 점점 분석하고 개선하고 애초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선진국 마인드라는 게 있다면서 기술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타임라인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이었어요. 1999년부터 2025년까지 20여 년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전진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요. 0.5m에서 정체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궁금한 게 있으시냐면서요. 저는 전문가로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0.3m 광학계는 수차 보정이 생명인데 어떤 알고리즘을 쓰셨습니까? 수차는 렌즈의 왜곡 현상이에요. 0.3m급에서는 미세한 수차도 치명적입니다. 최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비대칭 수차 보정 자체 알고리즘이라면서 선배님 논문에서 힌트를 얻어서 개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멍해졌어요. 제 논문이요? 최민준이 설명했습니다. 10여 년 전 선배님이 발표하신 광학계 수차 보정 논문을 읽었다면서 당시엔 이론적 제안이었는데 저희가 실제 구현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론만 제시하고 실현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다는 건가요? 최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배님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훌륭했다면서 다만 당시 일본 위성은 0.5m급이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0.3m를 목표로 했기에 반드시 필요했다면서요. 정확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썼을 때 일본은 0.5m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더 높은 해상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 이론은 학술지에만 실렸고 실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그걸 가져가서 완성했다는 겁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학술 논문은 공개된 지식이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학문적으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론을 제가 구현하지 못했고 한국이 먼저 구현했다는 게 이건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게 아니었어요. 배운 것을 넘어섰던 겁니다. 선생의 이론을 제자가 완성한 셈이었죠. 김수진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선배님 논문 덕분에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클린룸을 나왔습니다. 방진복을 벗으며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랜 경력이 무색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최민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아직 절반도 못 보셨다면서 내일은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놀라운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 충분히 놀랐는데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20여 년 만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일본은 반세기 넘게 쌓아온 기술인데 한국이 따라잡고 넘어섰다는 게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 차이가 아니라 자세의 차이였어요. 일본은 가진 기술에 만족했고 한국은 없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0.5m면 충분하다 했고 결과는 명확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최민준이 특별 일정이 있다면서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오늘 강연자는 김동혁 박사라고 했습니다. 70대 초반이고 1999년 아리랑이로 개발 당시부터 참여한 원로라면서 한국 위성기술의 산증인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백발의 노신사가 앉아 있었어요. 김동혁 박사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어요. 저를 보자 일어서며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하세가와 선배님이시냐면서 반갑다고 했습니다.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어요. 제가 50대 초반인데 70대 어르신이 선배님이라니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동혁 박사가 말했어요. 일본어는 젊었을 때 배웠다면서 1980년대 일본 나스다를 몇 번 방문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일본 측에선 한국을 많이 도와줬다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김 박사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상황을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러시아 로켓 발사 계약서였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2022년 초 아리랑 6호와 7호는 러시아 로켓에 실릴 예정이었다면서 계약금으로 수백억 원을 이미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위성 개발에만 수년이 걸렸고 발사만 남겨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했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고 한국도 동참했다면서 러시아 로켓을 쓸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계약 해지가 됐냐고 물었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백억이 날아갔다면서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발사체가 없어졌다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수년 개발한 위성을 어떻게 쏘아 올리느냐는 질문 앞에서 모두가 절망했다는 겁니다. 화면에 당시 회의 기록이 떴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면서 어떤 사람은 포기하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발사체를 찾자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멈췄을 수도 있었다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프랑스 아리안 스페이스와 긴급 협상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베가시 로켓으로 대체 계약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추가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100억 원 넘게 더 들었다면서 러시아에 준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새로 계약하느라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총 손실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계속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세가와 선배님, 1999년 아리랑이로 발사 때 제가 40대 초반이었다면서 그때 일본 나스다를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일본 연구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면서 한국이 위성을 제대로 만들려면 수십 년은 걸릴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먼저 시작했으니 당연한 판단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오기가 생겼다면서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20여 년 걸렸다면서 6.6m에서 0.3m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수백억 원 손실 정도로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어떠냐면서 일본 H3 로켓이 연속 실패했다고 들었는데 재발사 일정이 잡혔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원인 규명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패해도 빨리 재도전한다면서 누리호 1차 발사가 실패했을 때 8개월 만에 2차 발사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빠르냐고요? 실패를 예상하고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실패는 당연하다면서 중요한 건 빨리 배우고 빨리 고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실패하면 책임을 추궁한다면서 누구 잘못이냐부터 따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확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기록이었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막았지만 유럽으로 길을 찾았다면서 막히면 돌아가고 금지당하면 우회한다는 게 한국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제약을 걸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또한 MTCR로 로켓 기술을 막았지만 한국은 러시아를 통해 배웠고 결국 누리호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인류 국가들의 기술 독점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념이 아니었어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기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어요. 반면 일본은요. 기술이 있었기에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세가와 선배님 한일 기술 격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면서요. 저는 대답하기 망설였어요. 김 박사가 스스로 답했습니다. 격차는 없다면서 이제 한국이 앞서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증거였으니까요. 0.3m 해상도, 95% 국산화, 수백억 손실에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 모든 게 한국이 앞서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라면서 한국의 미래는 젊은 세대가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70대인 자신은 시작했지만 30대가 완성하고 있다면서 내일 그들을 만나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대전 시내 민간 스타트업을 방문한다면서 한국 우주기술의 비밀이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민간까지 우주기술이 확산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전 시내로 향했습니다. 최민준이 안내했어요. 오늘 방문할 곳은 컨택이라는 우주 스타트업이라면서 30대 대표가 큐브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민간 스타트업이 위성을요? 애초에 위성 개발은 국가 프로젝트 아닙니까? 차가 도심 빌딩 앞에 섰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간판에 컨택 우주기술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건물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1층 로비로 들어가자 젊은 남자가 반갑게 맞았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죠.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30대 대표가 위성을 만든다고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개발실이라고 했어요. 문을 여니 넓은 공간에 컴퓨터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작업대가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작은 상자 같은 물체가 있었어요. 이지훈이 말했습니다.
이게 저희 큐브 위성이라면서 30cm 정육면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상자를 보며 놀랐어요. 이게 위성이라고요? 너무 작았습니다. 이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무게가 30kg이라면서 R이랑 1호가 475kg이었으니 15분의 1 크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확실히 뛰어나다면서요. 해상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지훈이 대답했어요. 5m라면서 R이랑 1호가 6.6m였으니 더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26년 전 한국 첫 위성보다 작은 스타트업 위성이 성능이 더 좋다는 겁니다. 핵심 광학계는 어디서 조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지훈이 대답했어요. 항우연에서 기술 이전받았다면서 R이랑 기술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개발한 기술을 스타트업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된다면 민간 우주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일본은 이렇지 않거든요. JAXA 기술은 민간에 거의 안 내려옵니다. 국가기관이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 우주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점진적으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우주 스타트업이 30곳 넘는다면서 다들 R이랑 기술을 베이스로 새로운 걸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루미르, 스페이스맵 등 이름들을 나열했어요. 앞 다투어 우주에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도 스타트업이 있긴 하지만 규모가 작고 기술 접근성이 낮습니다. 국가 기술이 민간으로 흐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국가가 씨앗을 뿌리고 민간이 꽃을 피우는 구조였습니다. 이지훈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위성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설명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플러스 항우연 광학 플러스 LG통신을 융합했다면서 큐브 위성인데 4K 영상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융합 기술이었어요. 서로 다른 분야 최고 기술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어쩌면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연구소, 대기업, 스타트업이 협력하고 있었어요. 기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각자 따로 놀고 있죠. JAXA는 JAXA대로, 미쓰비시는 미쓰비시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지훈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떠냐면서 민간 우주 산업이 활발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만큼은 아니라고, 기술 이전이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요. 작업실 한쪽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회의하고 있었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어요. 아시아의 중심이 되겠다는 야망이 보였습니다. 일본 스타트업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이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한국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앞으로 10년 후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우주 강국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근거 없는 허세가 아니었어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며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내일이 마지막 일정이라면서 R이랑 7호 첫 촬영 이미지 공개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0.3m로 뭘 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증거를 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항우연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R이랑 7호가 발사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첫 촬영 이미지를 공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국내외 기자들이 200명 넘게 온다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항우연 대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노트북을 펼친 취재진들, 분주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관찰자로서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양옆에는 한국 국기와 항우연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항우연 본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환영 인사를 했어요.
아리랑 7호 발사 성공에 감사하다면서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아리랑 7호가 촬영한 첫 이미지를 공개하겠다면서 0.3m 해상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시내 전경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지역이 한눈에 보였어요. 한강이 가로지르고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화질이 선명했습니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600km 상공에서 촬영했다면서 지금부터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이 점점 확대됐습니다. 강남역 사거리가 나타났어요. 도로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확대됐습니다. 자동차들이 보였어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지 화면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재확대됐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나타났어요. 숫자는 완전히 읽히지 않았지만 번호판 위치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민간 위성으로 이 정도까지 본다고요? 제재 확대됐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옷 색깔이 구분됐어요. 검은 옷, 흰 옷, 빨간 옷,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가방을 맨 사람, 손을 잡은 커플, 그림자까지 보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에 빨려들고 있었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했어요. 이건 군사정찰 위성급 아닙니까? 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민간 위성이라면서 0.3m 해상도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재차 물었어요. 군사 목적으로도 쓸 수 있지 않느냐고요. 본부장이 답했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에도 활용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주 목적은 재난 감시, 환경 관측, 도시 계획 등 민간 분야라고 했습니다. 군사와 민간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뜻이었어요. 기술이 그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일본 정보수 지휘성은 0.5m입니다. 군사 예산으로 개발했죠. 수천억 엔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민간 위성이 그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20여 년 전 6.6m였던 나라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지역 사진이 나타났어요. 부산항이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확대됐습니다. 컨테이너 위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확대됐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이게 바로 0.3m의 힘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물류 흐름을 파악하고 산업 동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어요. 정보였습니다. 힘이었습니다. 뒷자리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김동혁 박사였어요.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99년 아리랑 1호 발사 때 자신은 울었다면서 오늘 아리랑 7호 이미지를 보며 또 운다고 했습니다. 20여 년 6.6m에서 0.3m로 왔다면서 우리가 해냈다고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도 박수쳤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하고 있었습니다. 왜 일본 사람인 제가 한국 위성에 박수를 치는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국가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집념의 승리였으니까요. 회견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이미지가 남아 있었어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아리랑 7호의 시선이었습니다. 600km 상공에서 A4 용지를 보는 눈이었어요. 최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이제 믿으시냐면서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합니다. 한국은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날고 있겠죠. 0.3m 눈으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20여 년 집념의 결과가 우주에 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일본 사람인데 한국 위성에 감동받다니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건 국적을 넘어선 이야기였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최민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한국 방문이 어땠느냐면서요. 저는 대답했어요. 충격적이었다고, 모든 게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일본이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짧지만 알찬 한국 방문이 끝났어요. 최민준이 배웅 나왔는데 악수를 나누며 말했어요. 선배님 보고서 잘 쓰시라면서 진실을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거웠어요. 진실을 쓰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요구한 건 한국의 약점을 파헤치는 거였지만 제가 본 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인천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저는 끝날 수도 있다고.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보고서를 오랜 경력 미쓰비시 엔지니어가 쓴다고요? 상상이 안 됐어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우주산업의 미래가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발전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은 현실을 직시했고 결국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일본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40여 년 전 유언이 떠올랐는데 한국을 절대 얕보지 말라던 말씀, 진실을 말하라던 가르침. 아버지는 1970년 오스미 위성 발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일본 최초 위성이었죠. 기술자로서 자부심이 강하셨어요. 하지만 이 또한 교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기술은 고정된 게 아니라면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추격하고 있었으니 방심하지 말라고. 그 말씀이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얹고 첫 문장을 썼어요. 한국 아리랑치로는 해상도 0.3m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 IGS 0.5m를 앞섰습니다. 이는 운이 아닙니다. 1999년부터 20여 년간의 체계적 기술 축적 결과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들이 제 경력을 끝낼 수도 있지만 멈출 수 없었고 계속 썼습니다. 일본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서 바로 적었어요. 첫째, 실패 허용 문화. 한국은 실패를 데이터로 본다고 썼습니다. 둘째, 민관 기술 공유라고 적었어요. 한국은 국가 기술을 민간에 개방한다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우주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썼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고,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세대 교체라고 썼습니다. 한국은 30대가 핵심 역할을 한다면서 70대 원로가 30대에게 기술을 넘겨주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일본은 50대, 60대가 주도하고 있다고, 젊은 피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을 직시해야 변화할 수 있다고. 한국이 보여준 건 집념의 힘이라고. 일본 또한 그 집념을 배워야 한다고 썼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파일 이름은 한국 우주기술 실태보고서였습니다. 비행기가 나리타에 착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이틀 후 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무실 문을 두드렸고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무가 앉아 있었어요. 저에게 한국 출장은 어땠느냐고 물었습니다. 짧은 인사와 함께 말없이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직접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상무가 보고서를 펼쳤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어요. 하세가와 군잔에 정말 이걸 제출하려는 건가? 상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사실이니까요.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썼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회사에 불리한 보고서라면서요.
하지만 진실이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상무가 말했어요. 임원회의에서 발표하라면서 사장님이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임원회의실에 섰습니다. 사장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하세가와 군 한국 출장 보고를 듣겠다면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치로 0.3m 해상도, 일본 IGS 0.5m 초과, 20여 년간 체계적 기술 축적, 민관 협력 생태계, 30대 주도 개발팀, 모든 걸 설명했어요. 임원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인정하기 어렵다고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과장된 거 아니냐고 저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리라치로가 촬영한 서울 시내 영상이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는 화면, 사람들 옷 색깔이 구분되는 이미지, 임원들이 침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선명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이 변해야 할 3가지였어요. 실패 허용, 기술 개방 세대 교체, 설명을 마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긴 침묵 후였어요. 하세가와 군 솔직한 보고 고맙다면서 듣기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네 차세대 위성 개발 TF 팀장을 맡아줄 수 있겠나? 저는 놀랐습니다. 해고될 줄 알았는데 승진 제안이라니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일본에 가장 필요한 건 솔직함이라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겠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과 기술 교류를 허락해 달라고 최민준 박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싶다고 배울 게 많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하겠다면서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주는 충분히 넓으니까 함께 갈 수 있다면서요. 저는 안도했어요. 진실을 말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1970년 오스미 발사 당시 모습이었어요. 젊은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1970년 당신이 오스미를 쏘아 올렸듯이 이제 저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고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집념으로 해내겠다고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도쿄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향을 생각했어요. 거기서는 아마 밤이 됐겠죠. 최민준이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최민준에게요. TF 팀장이 됐다면서 협력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 일본에 적용하겠다고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기술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빨랐어요. 최민준이 썼습니다. 축하한다면서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우주는 국경이 없다면서 함께 더 높이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0.3m를 넘어 0.2m까지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20여 년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집념의 결과라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도 가능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기술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는 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라는 걸, 진실을 직시하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0.3m,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입니다. 6.6m에서 시작해서 0.3m까지 온 여정. 그 모든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작하면 가능해진다는 걸. 20여 년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 도달한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증명할 차례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긴 여정 속에서 기술과 자존심, 세대와 국가의 미래가 뒤얽히는 장면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누군가는 뒤처졌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지만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건 묵묵히 버티고 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되네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도 중요하지만 변화 앞에서는 겸손함과 배움의 자세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도 보여준 것 같고요. 특히 누군가의 조롱이나 무시는 그냥 소음일 뿐, 정작 결과를 만드는 건 묵묵히 쌓아온 실력이라는 사실도 새삼 실감나네요. 기술이 나라를 만든다지만 그 기술의 뿌리는 결국 사람의 태도와 집념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런 변화들이 어떤 새로운 경쟁을 부르고 또 어떤 협력의 문을 열게 될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